나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 아니, 어쩌면 평생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당신은 알까? 내 이름은 최고조. 40살이 넘어서도 고조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이름이 그러냐고. 하지만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높이 올라가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그 이름값을 하려고 평생을 달려왔다. 35년. 대기업 영업부에서 보낸 시간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접대 술자리에서 간을 갈아 넣었다. 그렇게 해서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그리고 작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왔다. 수고했어, 최 부장. 아니, 이제 그냥 최고조 씨야. 퇴직 첫날, 나는 아침 8시에 눈이 떠졌다. 습관이었다. 35년 동안 몸에 새겨진 생체 시계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양복을 입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입을 양복도 갈 곳도 없었다. 아내 순자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녀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전 9시면 사무실 문을 열어야 했다. 아들 준혁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다. 집에는 나 혼자였다.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연예 뉴스 모든 게 남의 이야기 같았다. 리모컨을 돌려도 마음에 와닿는 채널은 없었다. 결국 TV를 껐다.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은퇴인가? 그렇게 하루가 갔다. 일주일이 갔다. 한 달이 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궤도 위를 돌았다. 아무런 변수도 놀라움도 기대도 없는 살. 어느 날 문득 욕실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랐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눈가의 기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나는 늙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30살의 내가 살고 있었다. 야망 가득하고 열정 넘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은 어디로 간 걸까? 언제 사라진 걸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철만이라는 이름이 떴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넘게 이어온 중마고우. 한때는 매주 술을 마시던 사이였지만 내가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작년 송년회였나? 여보세요? 야, 최고조. 이 자식아 살아있냐? 철만의 목소리는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호탕한 웃음이 느껴졌다. 살아있긴 한데 뭐 살아있는 게 맞나 모르겠다. 뭔 소리야? 은퇴하고 팔자 편해졌을 텐데. 편한 게 아니라 심심해.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만이 말했다. 야, 그래서 전화한 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 시간? 시간밖에 없어. 좋아. 그럼 토요일 저녁에 나와. 내가 다니는 스포츠 댄스 학원에서 회식이 있거든. 사람들 다 좋아. 우리 또래도 많고. 스포츠 댄스? 철만이 춤을 춘다고? 그 뚱뚱한 몸으로? 야, 너 춤추냐? 웃기지 마. 웃기긴 뭐가 웃겨. 6개월째 배우는 중이야. 살도 5kg 빠졌어. 진짜 재밌다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다. 회사 다닐 때는 접대며 회식이며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지만 그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순수하게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글쎄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토요일 저녁 6시 역삼동 소리한마당 식당이야. 늦지 마. 안 오면 내가 집에 찾아간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스포츠 댄스 학원 회식이라.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TV 소리만 울리는 텅 빈 거실. 욕실 거울 속 늙어가는 내 모습.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작은 것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토요일이 되었다. 오후 내내 나는 옷장 앞에서 서성였다. 뭘 입고 가야 하지? 정장은 너무 딱딱하고 운동복은 너무 캐주얼하고 결국 청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어 넘겼다. 아내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나를 보며 물었다. 어디 가세요? 철만이가 회식에 오래. 스포츠 댄스 학원 사람들이라던데. 스포츠 댄스요?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춤을요? 춤추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지. 그래요, 다녀오세요. 좋네요, 뭐라도 하시니까. 순자의 말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아마 매일 집에만 박혀 있는 내가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약속 장소인 소리한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들이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다들 편안한 차림에 활기찬 표정이었다. 야, 왔냐? 철만이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여기 앉아, 여기. 나는 철만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 김 사장, 이 원장, 박 선생님 다들 직함으로 불렸다. 나도 최 부장이라고 소개되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차림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얼굴에는 연한 화장만 되어 있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다. 50대 중반? 아니, 후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빛 같은 것이 있었다. 어머, 늦었네요. 죄송해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정혜 씨.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옆에 앉아있던 여자 회원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정희.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공교롭게도 내 맞은편이었다.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떨리는 거지? 나는 서둘러 물잔을 집어들었다. 진정의 최고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다. 정숙하고 부드러운 미소.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목에 오래된 팔찌가 걸려 있었다. 금빛이 바랜 작은 팔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왠지 의미 있는 물건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정희.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회식이 끝난 후 철만이 내게 말했다. 어때? 사람들 괜찮지? 응, 생각보다 재밌었어. 그치? 다음 주부터 학원 나와봐. 초보반 있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어.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춤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윤정희.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옆에서 순자가 잠꼬대를 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한 여자. 아이 둘을 낳고 기른 여자. 나는 순자에게 잘해왔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혼 초에는 사랑했다. 분명히.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랑은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습관이 되었다. 설렘 따위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런데 오늘 낯선 여자 하나를 보고 심장이 뛰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주일 뒤 나는 스포츠 댄스 학원 앞에 서 있었다. 결국 왔다. 철만에게는 그냥 운동 삼아 해보려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연습실에 경쾌한 음악이 흘렀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왔구나. 잘했어. 철만이 다가왔다. 그리고 연습실 한쪽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정희. 거울 앞에서 혼자 스텝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했다.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어머, 저번 회식 때 오셨던 분이시죠? 아, 네. 최고조라고 합니다. 고조요? 특이한 이름이시네요. 그녀가 웃었다. 저는 윤정희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한 거지? 마치 관심 있다는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 춤이라곤 평생 안 춰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초보반 수업이 끝난 후 철만이 먼저 집에 갔다. 손자 돌잔치 준비가 있다고 했다. 나는 어쩐지 바로 집에 가기가 싫어서 학원 앞 카페에 들어갔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저기 혹시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정이었다. 그녀도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아, 네. 물론이죠.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발이 꼬여서 혼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정혜 씨, 발 좀 보세요라는 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녀가 웃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은퇴 후의 삶은 어떤지, 자식들은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정희가 말했다. 남편분도 춤을 추시나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요. 남편과는 헤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었네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저번에 봤던 그 팔찌. 금빛이 바랜 오래된 팔찌. 저 팔찌 혹시 남편과 관련된 것일까? 카페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정희가 시계를 보았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가봐야겠어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희가 말했다. 또 뵐게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알았어요. 안 늦을게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경직된 목소리. 전화를 끄는 그녀가 잠시 멈춰섰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다. 누구한테 온 전화였을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일주일에 3번 빠짐없이 학원에 나갔다. 춤 실력은 더디게 늘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정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학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정희는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다. 30년을 가르치다가 5년 전에 퇴직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가끔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정희가 말했다.
고조 씨,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짜장면이요? 저기 골목에 오래된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사드릴까요? 심장이 쿵 뛰었다. 아, 제가 사죠.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요.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골목 안의 작은 중국집으로 갔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짜장면이 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고조 씨, 정희가 불렀다. 네. 혹시 저랑 같이 춤 배우실래요? 파트너로요. 젓가락이 멈췄다. 파트너요? 스포츠 댄스는 원래 짝을 이뤄서 추거든요. 저도 파트너가 없고 고조 씨도 없으시잖아요. 그녀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맑고 투명한 눈. 이건 무슨 의미일까?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눈부셨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제안이 우리 둘의 운명을 얼마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지. 파트너가 되고 난 후 연습은 달라졌다. 왈츠를 배웠다. 원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여자의 등에 손을 대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는다. 자, 최 부장님, 정희 씨 등에 손을 올려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을 정희의 등에 올렸다.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아, 제발 진정해라. 정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내 어깨를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좋아요. 이제 스텝을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음악이 시작되었다. 느린 왈츠.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 나는 서툴게 발을 움직였다. 한 발, 두 발 그러다 정희의 발을 밟았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웃었다. 저도 처음엔 매일 밟혔어요. 그녀의 웃음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춤을 추면서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집중하는 표정. 부드럽게 움직이는 눈동자.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짓는 입술.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뻔했다. 이미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감정이었다. 나는 유부남이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였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정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안 늦어. 제발 그만 좀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끊어. 정희가 전화를 끊었다. 잠시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가가고 싶기도 했다. 그때 정희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 저 지금 막 나는 더듬거렸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랬군요. 정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게 분명히 아니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다. 누구에게 전화한 거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궁금함이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 예감은 적중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미역국과 고등어구이. 내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오늘 늦었네요. 수업 길었어요? 응, 좀 연습을 더 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밥을 먹으면서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 30년을 함께 본 얼굴. 나는 이 여자를 배신하려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희에게 마음이 가는 것 자체가 배신 같았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순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춤 배우느라 힘드시죠? 몸에 무리 가지 마세요. 순자의 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밥을 먹고 방에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맺힌 눈가. 떨리는 목소리. 누가 저 여자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직 정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이 내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현실이 될 참이었다. 일주일 후 정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늘 그렇듯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조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저번에 복도에서 제 전화통화 들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들은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고조 씨가 그런 분 아닌 거.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전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 남편이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그 오래된 금팔찌. 이 팔찌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결혼 10주년 때. 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서운 일이요? 정희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은 폭력적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맞았어요. 처음에는 손바닥, 나중에는 주먹, 마지막에는 물건도 던졌어요. 숨이 막혔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이 때문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차마 못 떠났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떠나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지금은 안전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학원까지 알아냈어요. 제 차 타이어를 찢은 적도 있어요. 나는 분노로 이가 갈렸다.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정희의 고백을 들은 후 나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원 건너편 편의점 앞에 항상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 담배를 피우며 학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내가 학원에 갈 때마다 그 남자가 있었다. 혹시 그 남자가? 어느 날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누구 기다리세요? 남자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당신이 뭔데?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여기 계시길래.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다. 그리고 비웃었다. 참견 말아요, 아저씨. 내일이니까.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그날 밤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희 씨, 혹시 전 남편 얼굴 아세요? 갑자기 왜요? 학원 건너편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서요. 50대 초반,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에요. 예? 제 전 남편. 강진호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남자가 매일 정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학원을 나서다가 내 차 앞유리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다. 참견하지 마라.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를 노리고 있는 건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철만에게 이야기했다. 야, 이건 심각한 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없어. 종이 한 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넌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위험해지지 말고. 철만의 말이 맞았다. 이성적으로는. 하지만 정의를 버리고 빠질 수는 없었다. 못 빠져. 내가 말했다. 뭐? 그 여자를 혼자 둘 수 없어. 철만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야, 너 혹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미 그 이상이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책임인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 현관에서 죽은 새를 발견했다. 참새였다. 목이 꺾여 있었다. 그 옆에 종이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손이 떨렸다. 저놈이 내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순자가 뒤에서 물었다. 여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고양이가 물어온 것 같아. 서둘러 새를 비닐봉지에 담아버렸다. 종이는 주머니에 넣었다. 이놈 어디까지 갈 셈이지? 그날 학원에 갔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 있었다. 정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새 30통 넘게. 30통이요? 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려요. 끊으면 또 전화가 오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소용없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전에도 신고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접근금지 명령도 안 나왔어요. 무력감이 밀려왔다. 법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희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깊은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고조 씨, 저와 엮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 사람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성은 물러서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안 떠나요. 네? 안 떠난다고요. 적어도 지금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그날 정희는 학원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원장님에게 물었다. 정혜 씨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니요, 오늘 무단 결석이네요. 정혜 씨가 이런 적 없었는데. 불안감이 밀려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정희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집 주소는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신당동의 작은 빌라.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계단을 올라 301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왜 문이 열려 있지? 정혜 씨? 문을 두드렸다. 정혜 씨, 저 고조예요.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이 엉망이었다. 화분이 깨져 흙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의자가 뒤집혀 있었다. 책장에서 책들이 쏟아져 있었다. 분명히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이었다. 정혜 씨, 큰 소리로 불렀다. 정혜 씨, 어디 계세요? 집안을 돌아다녔다. 거실, 방, 화장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금팔찌. 정희가 항상 차고 있던 그 팔찌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체인이 끊어진 채로. 손이 떨렸다. 팔찌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정혜 씨 어디로 끌려간 거야?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철만에게 전화했다. 야, 나야. 큰일 났어. 상황을 설명했다.
철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야. 전에도 안 되었다잖아. 그럼 어쩔 건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무모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놈 집 주소 알아낼 수 있어? 뭐? 미쳤어? 직접 찾아갈 거야?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야, 그놈 폭력적이라며. 위험해. 알아. 하지만 정혜 씨가 위험해.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야, 너 진짜 그 여자 좋아하는 거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넌 유부남이야. 순자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지금은 정혜 씨부터 찾아야 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만이 말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후배 중에 형사하는 놈 있어. 그놈한테 부탁해 볼게. 고마워. 고맙긴. 이 바보 자식아. 철만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정희의 집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지러진 방, 깨진 화분,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손에 쥔 금팔찌. 기다려요, 정혜 씨. 꼭 찾을게요. 그날 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저녁 철만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소 알아냈어. 수원이야. 팔달구 쪽. 가자. 야, 정말 갈 거야? 당연하지. 철만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뭐? 너 혼자 보내면 죽을 것 같아. 쪽수라도 늘려야지. 철만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리가 섞여 있었다. 40년 넘은 우정이었다. 고마워. 고맙긴. 이따 8시에 내 차로 가자. 전화를 끊고 나는 집을 나섰다. 순자에게는 철만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했다. 또 거짓말이었다. 순자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혜 씨를 구해야 해. 철만의 차에 탔다. 그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가. 그가 뒷좌석에서 골프채를 꺼냈다. 7번 아이언이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야. 나는 골프채를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 감촉. 이걸 실제로 쓸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차가 수원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수원 팔달구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허름한 건물이었다. 202호라고 했어. 철만이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202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배달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다. 강진호. 학원 앞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검은 점퍼 야구 모자 하지만 지금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 대머리에 가까운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 입가에 흉터. 그가 나를 보자 눈이 좁아졌다. 너 그 학원 앞에서 본 놈이잖아. 정혜 씨 어디 있어? 내가 물었다. 그가 비웃었다. 추한 웃음이었다. 정혜? 내 마누라 찾으러 왔어? 늙은 것들이 참 할 일도 없네. 이혼했잖아. 더 이상 당신 마누라 아니야. 서류가 뭐가 중요해? 정희는 내 거야. 영원히.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정상이 아니었다. 어디 있어? 다시 물었다. 정혜 씨 어디 숨겼어? 알려줄 것 같아? 그가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발로 문을 막았다. 그리고 힘껏 밀었다. 뭐야, 이 새끼. 강진호가 비틀거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원룸이었다.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구석에 정희가 있었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정혜 씨.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이 커졌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도망가라는 뜻인 것 같았다. 이 새끼가 강진호가 뒤에서 나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주먹이 내 뺨에 꽂혔다. 눈앞이 번쩍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강진호가 다가왔다. 발로 내 옆구리를 찼다. 영웅 흉내 내려고. 이 늙은이가? 또 한 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야! 철만의 목소리였다. 강진호가 돌아섰다. 그 순간 철만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희를 봐야 했다. 정희에게 다가가 테이프를 뜯었다. 고조씨 왜 왔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말하지 마요. 밧줄 풀게요. 밧줄을 풀려는 순간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강진호가 철만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과도였다. 움직이면 죽인다. 강진호가 소리쳤다. 칼끝이 철만의 목에 닿아 있었다. 철만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물러서. 천천히.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문득 바닥에 놓인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 철만이 떨어뜨린 것이었다. 정희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강진호에게 쓰러졌다. 뭐야? 강진호가 당황해서 정희를 밀쳤다. 그 찰나 나는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강진호의 팔에 명중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으아! 그가 비명을 질렀다. 철만이 빠르게 벗어나 칼을 발로 걷어찼다. 강진호가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 불러. 철만이 소리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112를 눌렀다. 그날 밤 강진호는 체포되었다. 경찰과 구급차가 왔다. 강진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감금, 폭행, 협박 여러 가지 혐의가 붙었다. 정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얼굴에 멍과 팔에 찰과상.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다. 나도 병원에 갔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전치사주.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정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살아 있었다. 고조씨 그녀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다쳤어요. 나는 옆구리를 가리키며 웃었다. 갈비뼈 금 같대요. 바보. 정희가 울면서 웃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녀가 내 얼굴을 보고 놀랐다. 뺨에 멍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순자야 앉아.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정희와 만난 것, 그녀의 사연, 전 남편의 스토킹, 그리고 어젯밤 일어난 일. 순자는 묵묵히 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 좋아하세요? 순자가 물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목숨 걸고 찾아갔으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야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30년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맹세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맞았다. 순자가 일어섰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도. 며칠 좀 친정에 있다 올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나는 뭘 한 거지?
순자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며칠 후 정희가 퇴원했다. 나는 병원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많이 나았네요. 내 덕분에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고조씨.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혹시 제가 짐이 되지는 않나요? 짐이요? 저 때문에 고조씨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정혜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혜씨. 내가 말을 끊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정혜씨를 좋아해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정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저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도 고조 씨가 좋아요.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정희가 말을 이었다.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상처받았고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조 씨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 둘 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가 말했다. 저도 고조 씨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멀어지기로 했다. 서로를 위해. 정희와 거리를 두기로 한 후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 60살의 얼굴. 주름과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보였다. 눈빛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35년의 직장 생활.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승진? 돈? 명예? 순자에게 잘해줬나?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였나? 스스로 행복했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가족에게 무심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졌다. 순자의 생일을 잊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 거야.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깨달음이 왔다. 정희에게 끌린 것은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허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로. 일주일 후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뭔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3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 순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순자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그 여자 일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지. 나는 못된 남편이었어. 인정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바쁘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참았어요. 30년을.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30년의 인내. 내가 만든 것이었다. 순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진짜로. 순자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마지막으로. 고마워. 우리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그 후 나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순자와 함께 산책을 했다.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배웠다. 서툴었지만 노력했다. 스포츠 댄스 학원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다. 정희와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까. 대신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트로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보, 같이 배울래요? 순자에게 물었다. 저요? 저는 춤 못 춰요. 나도 못 춰. 같이 못 추면 되지.
순자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좋아요. 해볼게요. 우리는 함께 트로트 댄스를 배웠다. 서로 발을 밟고 엉키고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 함께 춤을 추는 것이었다. 이게 이런 게 행복인가? 물론 정의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가끔 그녀가 떠올랐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정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리고 봄이 왔다. 어느 봄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주소를 보니 정이었다. 심장이 쿵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고조 씨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담도 받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조 씨 덕분입니다. 그날 밤 고조 씨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고조 씨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고조 씨의 가정을 존중합니다. 부인분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언젠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요. 기다릴게요. 윤정의 드림.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편지를 품고 다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연락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결국 순자에게 말하기로 했다. 숨기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다. 순자야, 이거 봐. 편지를 건넸다. 순자가 읽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놓았다.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궁금해. 어떻게 지내는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예전 같으면 숨겼을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마워요. 솔직해져서. 그럼 만나도 될까? 순자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마음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막지 않을게요. 순자야. 대신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줘요. 숨기지 말고. 약속할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정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정희를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이 뛰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이 밝아졌다. 고조 씨. 그녀가 웃었다. 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 지냈어요? 내가 물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고조 씨는요? 저도요. 아내랑 관계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요? 정희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의 치유 과정, 나의 변화, 순자와의 관계. 고조 씨. 정희가 말했다. 네. 저 고조 씨한테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많아요.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한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내가 물었다. 춤은 계속 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돕는 단체에서요. 멋지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고조 씨.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네?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친구로 지내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61살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다. 순자와의 관계는 좋아졌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서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손도 잡았다. 춤도 계속 추고 있다. 순자와 함께 트로트 댄스를. 실력은 여전히 엉망이지만 그래도 즐겁다. 정희와는 두세 달에 한 번 만난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 이상은 아니다. 친구 사이니까. 가끔 정희를 보면 가슴이 뛴다. 아직도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균형이었다. 사랑은 복잡하다. 중년의 사랑은 더욱 그렇다. 젊을 때처럼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다. 책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다. 문화센터에서 트로트 댄스 발표회가 있다. 순자와 함께 출연한다. 아침부터 준비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었다. 순자는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떨려요? 순자가 물었다. 솔직히 좀 떨려. 나도요.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당신이랑 같이니까 괜찮아요. 발표회장에 도착했다. 객석에 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손자 손녀도 함께. 가족들이 모두 왔다. 아버지 화이팅! 준혁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 이렇게 가족이 모인 적이 있었나? 그리고 객석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정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발표회 한다고 말했더니 보러 오겠다고 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저분이 정혜 씨예요? 응. 순자가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예쁘네요. 순자야.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순자가 웃었다. 자, 이제 무대에 집중해요. 음악이 시작되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네. 춤이 시작되었다. 한 발, 두 발 연습한 대로 움직였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여자와 30년을 함께했구나. 문득 그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다투었던 날, 화해했던 날. 수많은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부부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다. 마지막 동작. 순자를 가볍게 돌렸다.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음악이 끝났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 최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도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순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요, 여보. 당신도. 발표회가 끝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희는 인사만 하고 먼저 갔다.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중간일 수도 있다.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옆에는 순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무료했던 은퇴 생활. 철만의 전화 한 통. 스포츠 댄스 학원. 그리고 정희. 그녀를 만나면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메말랐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문제도 마주했다. 정희는 거울이었다. 그녀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변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정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옆에 순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은 정의도 만날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면서. 나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른다. 사랑일 수도 우정일 수도 혹은 그 중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겠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설렘이었다.